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선택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고 거듭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원아와 할머니 등 3명이 다쳤고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을 지른 뒤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전 대처가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을 묵살하는 등 관련 경찰관 11명을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세리법 시행 5년째지만 여전히 위험한 통학 차량이 많습니다. 태권도를 제외한 대다수 어린이 체육교실 통학 차량은 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소액을 투자하면 좋은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이른바 보상형 클라우드 펀딩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관계 당국은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MBN이 알아봤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이 결승전이 열릴 폴란드 우치에 입성했습니다. 대표팀은 사상 첫 우승 신화를 쓰기 위한 이틀간의 최종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지만 시간은 고작 2주, 별로 남질 않았죠. 사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대통령의 바람입니다. 오슬로에서 최준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6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이틀 연속 언급했습니다. 남북 간의 경험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측이 준비가 됐어도 시기와 장소는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선택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시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양해를 구합니다. 북미회담 1주년에 대한 내용 외에 향후 북미회담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개성공단 재개 등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이곳 노르웨이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문 대통령은 내일 새벽 스웨덴에 도착합니다.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슬로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른 시일 내 회담을 원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한 겁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언급했습니다. He just wrote me a very nice letter, unexpected, and someday you'll see what was in that letter.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북한과 매우 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전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The sanctions are on. There's been no nuclear. 특히 서두를 것이 없다는 말을 4차례나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서한 외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 CNN 방송은 김 위원장의 이번 친서가 3차 회담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의 만남을 지속적인 성공으로 홍보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줬다는 해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보셨듯이 한국은 북한과 빨리 만나 대화의 속도를 내자. 미국은 급할 거 없다는 입장이죠. 또한 한국은 톱다운 방식의 회담을,
미국은 바텀업 방식을 바라는 듯합니다. 입장 차이가 커 보이는데 일단 청와대는 미국과 이견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속도를 두고 한미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조속히 열어야 한다며 대화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 중재자로서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급할 거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리 정부는 정상 간 담판인 탑다운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실무 협상이 먼저라는 방침입니다. 실무 협상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올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s obvious by his statement yesterday, maintains a warm relationship with Chairman Kim. And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we are ready and willing to continue engagement on working level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이에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며 한미가 이견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이뤄내는 방식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은 철저한 실무회담을 거치면서 문제를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 된다. 반면 북한은 남측과 미국에 각각 조의문과 친서를 보냈을 뿐 대화나 접촉 제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고 이희호 여사 빈소에 조의문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들이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조의문을 전달했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보고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김정은 위원장이 고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조의문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연 여사가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판문점에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고 돌아간 지 4시간 만에 북한 매체들이 신속하게 보도한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춰 문책설이 돌았던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전력 역할을 하며 건재함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시종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호 여사님의 그러한 유지를 받드는 것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답변을 단호하게 하더라고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단 박 의원의 말에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음 달 있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해달란 요청에는 웃으면서 꼭 위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전남 완도의 한 양식장에서 고유정이 버린 전 남편의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놀란 어민이 다시 바다로 던지는 바람에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경비정에 탄 해경대원이 바다를 살핍니다. 잠수부도 양식장 주변 바다에 들어가 수색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한 양식장 어민이 부패한 물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민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닐봉지는 다시 사라진 뒤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개봉한 상태에서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놀래가지고 이게 고유정 사건이 아니냐 생각해서. 앞서 고유정은 지난 1일 훼손한 사체 일부를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에서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여객선 CCTV에 검은색 비닐을 담긴 장면이 포착돼 경찰은 신고된 물체가 사체 일부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발견한 어민은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풍선처럼 비닐봉지가 부풀어 있었고 악취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닐봉지가 열린 채 다시 버려져 경찰은 이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어민은 자신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고유정은 이번 사건 이전에 숨진 의붓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붓아들은 알려진 바와 달리 잠깐 놀러 온 게 아니고 아빠와 아예 살기 위해서 온 거라고 하는데 고 씨와 함께 산 지 이틀 만에 숨졌죠.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지난 2월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유정은 제주도에서 열린 장례식과 발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재혼한 남편은 왜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느냐며 고 씨에게 화를 냈고 주변에서도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가 왜 의붓아들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국가수는 질식사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더 저희가 확인해야 될 문제고요. 기다려 주시는 게. 경찰은 고 씨 부부의 휴대전화와 PC를 확보해 조사하는 등 의붓아들의 사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대낮에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의 할머니 등이 다쳤는데 형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엉뚱한 곳에서 분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다. 거리를 걷던 시민들이 남성 쪽을 보더니 재빨리 도망가고 순찰차들이 다급히 현장에 도착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할머니 애기 들여보내고 문 닫고 섰는데 그냥 바로 쳤는지 못 쳤는지 어린이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나온 거야. A씨는 이곳 문화센터 입구에서 흉기를 휘둘렀는데 어린이집에서 바로 문을 잠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흉기 난동으로 유치원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등 3명이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테이저건을 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의 친형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나를 찾아오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손도끼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온라인에서 미리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망가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관을 덮쳤습니다. 무면허의 만취 상태였는데 음주운전 상습범이었습니다. 번호판도 없었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늦은 밤 터널 앞에서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려 하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나더니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감지를 하려 하는 순간에 갑자기 속력을 내가지고 저는 순간적으로 피한다고 피했는데 사고를 내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운전자는 더는 달아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125cc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무면허였던 6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려있던 상태였습니다. 상습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네요. 워낙 동종의 증가가 많으니까. 신병은 일단은 경사기를 올고 넘겼습니다. 무릎 등을 다친 경찰관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가수 정준영이 3년 전 성관계 동영상 몰카를 찍었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발당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MBN이 당시 부실 수사 정황이 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사실상 정준영 변호인과 짜고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먼저 휴대전화가 복구 안 된다는 확인서를 써오라고 한 겁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8월 가수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논란에 들어온 영상을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성을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그런데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 A씨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A씨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겼다는 정씨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하자며 먼저 거짓 진술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까지 요구했고 복원업체에서 거절하자 변호사에게 가짜 확인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성범죄 수사는 단 17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사건이라 부담이 돼 빨리 처리하려고 그랬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A씨와 정씨의 변호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A씨와 정씨 변호인이 사실상 짜고 부실 수사를 한 것이지만 둘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해저 유물 매장 해역에서 도굴된 수십 점의 도자기를 36년 동안이나 숨겨온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중에는 잔 하나에 1억 원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일본에 유물을 들고 밀 반출에 판매하려다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가정집에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방 한쪽에 나무 상자들이 한가득 쌓여 있고 상자 속에서는 도자기들이 나옵니다. 60대 남성이 신안 해저유물 매장 해역에서 도굴된 도자기를 36년 동안 숨겨오다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유물은 이렇게 완벽한 형태로 보관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형태적인 특징과 문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안선 유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8월 유물을 들고 2차례 일본으로 건너가 브로커를 통해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남성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성이 보관해온 유물은 중국 송나라와 원나라 도자기 57점으로 이 중에는 1억 원 상당의 흑요잔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유물이 어머니 유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굴꾼으로부터 이 압수 도자기를 입수했다. 신안 해저 유물임이 틀림이 없다. 관계자 진술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매장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세리미법이 시행된 지 5년째지만 법은 있으나 마나.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수두룩하다는 걸 아십니까? MBN 안전기획 여러분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운행 실태를 김지영, 박자은 두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찌그러진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구조에 안간힘을 씁니다. 세리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축구클럽 차량인데 안전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린이 2명이 숨졌습니다. 세리미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는 아이들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하고 하차 확인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리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어린이 통학차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이 대상이지만 체육시설이라도 태권도만 포함될 뿐 다양한 종류의 어린이 체육교실 대부분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축구 등을 가르치는 스포츠클럽 통학차도 줄넘기 교실 차량도 운전자가 아이들 하차를 돕습니다. 모두 승하차를 돕기 위해 동승한 보호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도우미 선생님이 한 번 쓴다는 게 학원으로서는 엄청 부담스러워요. 실제 인터넷에 어린이 체육교실을 검색하면 나오는 스포츠클럽만 730곳. 많은 어린이들이 잠재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 세리미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교습을 하는 법을 체육시설법의 어떤 체계 안에 좀 편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잃기 전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리미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 통학 차량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경찰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도로 한쪽에 정차한 어린이 통학차. 차 문을 열자 동승자 없이 아이들만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동승자분은 혹시 왜 여기 원래는 타 계셔야 되거든요? 집까지만 데려다 주고 알아서 내려야지. 여전히 하차 확인 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도 많고 다른 사람은 구독자가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바빠서 못 한대요 좀. 심지어 어떤 차량은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1시간 동안 단속한 어린이 통학차는 10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면 미국은 최대 12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캐나다는 징역형까지 부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30만 원의 벌금이 전부입니다. 4년 새 3배가량 증가한 어린이 통학차 사고. 법은 있으나 마나 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 통학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중재자를 자처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을 협상 시한으로 잡았습니다. 이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열 수 있다는 건데 민주당도 다음 주에는 꼭 국회를 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2달 넘게 국회 공전이 거듭되며 법안 심사조차 미뤄지자 정의당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뉴스가 도대체 며칠째입니까? 그리고 성과는 무엇입니까? 한국당이 계속 새로운 조건을 내거는 걸 보면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도 국회 정상화와 6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가면서 중재자를 자처해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주가 제가 제시한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윤소아 대표님을 찾아뵌 것입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바른미래당이 국회 단독 소집을 포함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처음으로 여야 4당의 단독 소집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음 주 국회 개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정회의를 수시로 긴밀하게 가동하고 또 금주중으로 다음 주에는 모든 상임위와 소위를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노는 국회 비난에 직면한 여야 4당이 국회 단독 소집 카드로 압박하면서 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 청와대라고 주장합니다. 물밑 협상을 잘하고 있는데도 매번 청와대가 재를 뿌린다는 거죠. 청와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잘 해보려고 연락을 했지만 빠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며 재를 뿌리고 있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청와대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청와대의 소통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정무라인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노영민 대통령 실장, 국회가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저한테 연락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이 말을 전해 들은 청와대는 발끈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에 나선 겁니다. 강 수석은 나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사태 이후 청와대는 빠져라고 언급해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었다며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계속 연락을 해왔고 연락하지 않는다는 건 전체 맥락에서 맞지 않는다며 소통 노력이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파행을 두고 여야는 물론 야당과 청와대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정상화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9만 5천여 명의 이장과 통장들은 매달 20만 원 정도의 활동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선용 선심이라는 거죠. 조창훈 기자입니다. 국회 파행으로 의정활동이 올스톱되면서 당정협의를 돌파구로 선택한 더불어민주당. 이번엔 전국 9만 5천여 명의 이장 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려 16년 만의 인상으로 인상폭도 50%나 됩니다.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해 이 통장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등 꾸준 역할을 도맡아온 읍면동의 일꾼들입니다. 당정의 이 통장 활동비 인상 소식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의 영향이 큰 이 통장에 대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겁니다. 당정청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만나서 10만 원 인상을 하겠다. 이거야말로 아주 파렴치한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었을 때와 완전히 판박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통장이 여당의 사조직이라는 프레임은 예전에나 먹혔을 논리라며 수당 현실화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헝가리 현지에서는 지금도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람선 인양 이후에 다뉴브 강에서도 추가로 시신이 수습됐는데요. 현장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헝가리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반쯤 헝가리 경찰이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수습했는데요. 한국이 참여해서 감식을 벌인 결과 사고 선박에 탔던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 장소는 이곳에서 110km 정도 떨어진 벨츠케 지역으로 그동안 수습된 시신보다 비교적 먼 곳에서 발견된 편입니다. 이로써 허블레아니호에 탔던 한국인 33명 가운데 사망자는 23명, 실종자는 3명이 됐습니다. 허블레아니호는 현재 이곳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체페섬에 정박해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우리 측 구조대원들이 선박 내부를 모두 3차례 반복해서 정밀 수색했지만 실종자나 유류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허블레아니호 선체는 한국과 헝가리 해양안전조사 관계자의 합동검사 이후 경찰 증거품으로 부다페스트 인근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신속대응팀과 헝가리 당국은 나머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보트 5척을 동원해 수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회견장에 출입 기자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어제 검찰 과거사 진성조사의 활동 종료와 관련한 기자회견은 이렇게 기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비공개도 아닌데 기자회견장이 텅 비었던 이유는 회견을 앞두고 법무부가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단이 수차례 질문을 하고 답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끝내 거부했고 나홀로 회견을 강행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회견이 아닌 그야말로 나홀로 발표를 한 겁니다.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물어보고 답을 듣고 그걸 보도하는 게 기자의 일이죠. 그런데 그냥 받아 적기만 해라. 이건 국민에게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수많은 과거사 위의 기록 내용을 박 장관이 다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잘 모르면 발표를 하지 말아야죠. 기자들도 무엇을 알아야 할지 공부하고 또 준비해서 가는데 앞에 서는 장관이 내용을 잘 몰랐다? 법무부는 또 브리핑에 충분한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반 활동을 단 8분에 다 요약해냈다는 건데 정말 질문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설명이 돼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떤 일이든지 성과가 있으면 부작용도 있는 법입니다. 행여 알맹이가 없다고 해도 그걸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야 진실을 밝히려 했던 그 노력도 헛되지 않겠죠. 개인의 일이 아닌 세금을 들인 나란 일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이 없는 신생업체가 대중으로부터 투자받는 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최근엔 그냥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창업 제품을 싼 값에 살 수도 있게 해서 인기인데 약속과 다른 제품이 오거나 업체가 아예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엄혜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후원하는 모금 프로젝트입니다. 모금에 성공하면 가죽업체는 여권 지갑을, 이불업체는 이불을 후원자에게 되돌려줍니다. 업체의 아이디어로 대중에게 모금이나 투자를 받고 일정액이 모이면 상품을 보내주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막 사업을 시작한 기업은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자는 싼 값에 창업 제품을 살 수 있어 3년 만에 1,000억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들의 사업성이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급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드는 업체의 펀딩 광고. 계좌당 99,000원, 총 500만 원을 모으는 데 성공하면 16만 원 상당의 이어폰을 준다고 했지만 끝내 상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해야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너네 가져라 그냥 이런 마음밖에 안 생겼어요. 티타늄 안경을 준다더니 니켈 안경을 주거나 약속한 것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전동 스쿠터가 오는 등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해 업체와 투자자가 연결되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통신 판매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융 쪽도 아니다 보니 정부도 서로 담당이 아니라면서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장모 씨는 중개업체와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목표 금액이 모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수수료를 다 떼갔는데 항의에도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공정에 전화해보시라. 우리는 내부 규정이다.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죠. 인터넷 상거래의 문제라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봤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 상품이라며 자신들의 담당이 아니라고 발을 뺐습니다. 보상받는 것이 돈이 아니고 상품이라는 것뿐인 것 같고요. 투자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건 금융위원회. 하지만 금융위도 돈을 내고 상품을 받는 건 투자가 아니라 쇼핑몰과 다름없다며 공정위에 문의해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게 전자상거래이지 않습니까? 그 전자상거래법 관련 담당하는 소관인 공정위 소관이 좀 더 맞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와 이를 관리 감독할 정부가 나몰라라 하며 책임을 미루는 사이 투자자도 판매자도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대기업이 함께하는 사업이다라면서 자기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주고 상품 구매를 권유한다면 믿음이 가겠죠. 이런 말로 가전제품을 싼 값에 판다며 회원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맘카페에서 사기를 친 일당을 경찰이 뒤쫓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통장 명의를 계속 바꾸고 있어서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달 유명 맘카페에서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받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대기업이 제휴돼 있다는 말과 함께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주니 안심했습니다. 공식 인증 대리점이라고 적힌 게 제일 컸어요. 삼성, LG라는 그런 대기업 제품들을 공식 인증 대리점이라는 판매를 걸고 파는 거면은 내가 신뢰를 갖고 사도 되겠다. 하지만 구매한 상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배송목이 전날 오후까지 연락을 했었거든요. 삼성 기사님 배송해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만 하고 140만 원 정도. 지금 피해액이 있는 정도. B씨도 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구매하려고 했고 LG전자 정품 인증에서 하는 거고 물건을 잘 받았다는 댓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심을 거두게 됐어요. 피해자들이 가전제품 구매 상담을 받았던 SNS 계정에 연락해보니 한 계정은 수일째 답변이 없었고 다른 계정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회원이 수백만 명인 유명 맘카페에 같은 사기 광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금축으로 설정을 했어요. 키워드가 걸리니까 그걸 그냥 이미지로 올려요. 검색에서도 못 찾고 그러니까 제목은 아예 바꿔버려요. 이거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라고. 피해자 모임을 결성한 사람만 현재까지 약 100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 안 하는 비혼이 늘면서 이들에게도 기혼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축의금과 신혼여행 같은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가 하면 반려동물이 있으면 육아수당처럼 수당도 줍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직장인 정재현 씨는 3년 전 부모님께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전했습니다. 단지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장남인 이유로 결혼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 정 씨의 직장에서는 매년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결혼식과 똑같이 축의금과 유급 휴가를 지원합니다. 또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름을 인정하는, 이해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소중했어요. 지난해 결혼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2035년이면 셋 중 하나는 1인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결혼이 아닌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비혼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는 유튜브 채널도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이 비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독립적인 삶에 대한 선호부터 금전적인 이유까지 다양했습니다. 비혼을 한다고 할 때 그것도 사람들의 하나의 이제 인생의 방식이나 결정으로 존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얼마 전 영국 게트윅 공항 활주로에 등장한 불법 드론으로 공항이 2박 3일간 폐쇄되고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이 드론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바람도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실시간 공동대응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대학이 적발하고 통신사가 영상을 송출하면 군이 잡는 식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무인항공기 통합관제실에서 테러용으로 의심되는 드론 한 대를 포착합니다. 20km 떨어진 부산 김해국제공항 근처로 테러 드론을 감시하는 가드 드론과 테러를 무력화할 군 병력이 출동하고 상황은 안전하게 정리됐습니다. 테러 드론 포착에는 10초, 드론 조종사 위치의 오차 범위는 반경 20m 이내였습니다. 이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가드 드론이 5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해 초고화질 영상과 안정적인 주행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5G 네트워크의 대용량, 초저지연성이란 장점으로 지금까지 구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사회안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론에 환경 센서를 장착하면 공장 유해물질 발생을 근거리에서 확인하고 열 감지 센서로 산불을 감시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5G가 LTE 대비해서 그 10배의 데이터 속도와 10배의 그 드론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는 기술 개발도 중요한 만큼 가드 드론 시스템을 전국 주요 시설에 확산하고 외국에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우체국 직원들이 가입한 우정노동조합이 과로사를 막아달라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을 늘리고 토요일에 배송을 하지 않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건데요. 총파업이 벌어지면 우편 대란이 벌어지는 건 물론 전국 택배 물량의 8%,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 8%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과로사 근절하라! 토요일 집배 폐지와 집배원 2,000명 충원 등
정부가 약속을 지키라는 게 노조의 요구입니다. 집배원들은 올해만 8명이 과로와 안전사고로 숨졌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오늘도 이륜차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자주 섞인 말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에 들어가도 집배원의 75%는 정상 근무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루 1,500만 통의 우편물이 거치는 전국 24곳의 우편 집중국입니다. 파업에 돌입하면 물류의 심장, 우편 집중국의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택배는 우체국이 우리나라 전체 물량 가운데 하루 143만 건, 8.4%를 맡고 있어 일시적으로라도 택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조는 오는 24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한국여자골프는 끊임없이 스타가 나오며 LPGA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되는 꿈나무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화수분, 한국골프의 산실을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유러피안 투어에서 역대 최연소인 18세 챌린지 우승컵을 들어올린 김민규. 제2의 최경주로 주목받는 그도 6년 전엔 강습 한 번 못 받은 가난한 꿈나무였습니다. 제1회 MBN 꿈나무 골프대회에서 아버지 차에서 숙식하며 3위에 입상한 게 화제가 돼 기업들의 후원을 받았고 남자 골프의 희망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같은 대회 여자부에서 입상했던 권서연은 얼마 전 꿈의 대회인 마스터스의 오거스타를 밟은 최초의 여자 선수가 됐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LPGA를 주름잡는 김효주, 전인지, 이미향, PGA 우승자 김시우도 꿈나무 대회에서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박세리가 세계를 제패한 후 한국초등골프연맹이 출범해 체계적으로 유망주들을 발굴 육성하려는 노력들이 결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올곧게 자라서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뛰는 걸 보니까 뿌듯하고 아주 대견스럽습니다. 이미양 선수가 세계에서 우승을 하면 회장님 미국으로 초청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아직 전달이 안 되네요. 매년 10여 개의 전국 초등학생 골프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오는 19일엔 가장 규모가 큰 마스터 전기차배 MBN 꿈나무 골프대회가 막을 올립니다. 꿈나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한 세계 최강 한국 골프의 시대는 계속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내일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도, 광주 26도 등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지만 제주에서는 아침부터 최고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과 경남에서는 낮부터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전북 내륙을 따라서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졌고요. 내일 새벽부터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8도, 세종은 1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소나기가 지나면서 자외선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 19도, 한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휴일에는 맑은 가운데 영동 지역에만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하루에 5끼를 먹으며 필사적으로 살을 찌우고 있는 11살 중국 소년입니다. 지금 30kg인데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골수 이식을 하려면 50kg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어려워 살을 찌우기 위한 음식도 엄마가 일하는 식료품점에서 팔다 남은 걸 먹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마음 쓴수미는 어른 못지 않죠.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